안녕하세요. 자산관리론 4주차 첫 번째 시간입니다. 먼저 지난 3주차에 했던 거 잠깐 요약 정리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주차에 이제 굉장히 많은 부분을 했었는데요. 부동산 자산관리 운영 현황과 제도 중에 우리나라의 주거용 부동산 자산관리 제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주거용 부동산 자산관리 제도의 변천,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의 제도, 그리고 관련된 자격제도를 살펴봤습니다. 우리나라의 부동산 자산 관리 제도는 크게 두 가지로 대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주도의 주거용 부동산 자산 관리, 그리고 시장 주도의 비주거용 부동산 자산 관리로 대별할 수 있습니다. 주거용 부동산 자산 관리 같은 경우에는 1960년대부터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 그리고 도시화의 진전에 따라서 서울 등의 대도시의 주택난이 심각해졌고요. 그래서 이제 1979년 공동주택 관리령을 제정해서 공동주택 관리 제도를 도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비주거용 부동산 자산 관리 제도 같으면은 시장의 필요에 의해서 민간 자격 제도를 중심으로 발전이 이루어졌다라고 살펴볼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 관리 제도의 변천에 대해서 먼저 살펴봤는데요. 크게 이제 시기를 세 가지로 구분을 해서 살펴봤죠. 그래서 먼저 이제 60년대, 70년대 공동주택 관리 제도. 이 시기에는 이제 공동주택 관리 제도가 도입된 시기이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공동주택관리제도 시원을 따져보면 1963년 제정된 공영주택법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이 공영주택법은 정부로부터 보조를 받아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대한주택공사가 건설하는 공영주택에 대한 건설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된 공영주택 그리고 복리시설의 관리 기준, 입주자의 관리 의무를 규정하였습니다. 1972년에 이제 공영주택법을 폐지를 했고요. 주택건설촉진법을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긴 하지만 그 공영주택법의 공동주택관리 관련 규정이 거의 그대로 수용이 되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의 공급 확대로 인해서 세부적인 내용에 대한 보완이 이제 보완 요구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1977년 12월 주택건설촉진법 요걸 전부 개정해 가지고요. 주택관리인 제도를 신설하고 관리규약 제정을 의무화하였습니다. 1979년에는 공동주택관리령 그리고 공동주택관리규칙을 제정을 해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제도에 중점을 두는 공동주택관리 단계로 접어들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시기가 1980년 그리고 90년대이죠. 그래서 이 시기에는 공동주택 관리의 전문화를 유도한 시기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1981년에 공동주택관리령을 전부 개정해가지고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을 법제화시켰고 자치관리기구의 시장군수 인가 그리고 하자보수 절차 강화, 관리규약의 내용 및 개정 절차의 구체화 등을 이루었습니다. 1983년에는 이제 공동주택관리규칙을 전부 개정해서 장기 수선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의무화시켰고요. 그리고 입주자 대표회의와 관리사무소의 업무를 명확히 구분했습니다. 1984년에는 공동주택의 장기 수선에 관한 기준이 제정되었고 공동주택 관리 회계 처리 지침,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런 것들이 이제 제정이 되었습니다. 1980년대 후반에 이제 막대한 자금이 건설 시장으로 유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 특히 아파트 건설이 급증하면서 공동주택 관리의 중요성도 이제 함께 부각되었습니다. 그래서 1987년에 주택건설촉진법을 개량해서 주택관리사 제도를 도입을 했고요. 주택관리사가 공동주택의 운영관리, 유지보수 및 개량, 경비 지출관리 등을 수행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 1980년대 90년대 이 시기에 공동주택 관리제도의 특징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주택의 노후화 방지를 위한 장기 대책 수립, 각종 안전사고 방지, 주거생활 안정 및 주거환경 보전, 자산가치 유지, 회계사고의 예방 및 입주자 권익 보호 이런 공동주택 관리의 전문화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발전하였고요. 공동주택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관리가 시작되었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2000년대 공동주택관리제도는 이제 좀 이런 체계적인 관리가 조금 더 체계화되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03년 5월에 이제 주택법을 전부 개정해 가지고요. 공동주택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이제 공동주택 관리령으로 운영 중이었던 공동주택 관리 규약, 장기 수선 계획, 안전관리 계획, 안전계획 및 안전점검 등에 관한 중요 사항을 법령이 아니라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였습니다.
2015년에는 이제 공동주택관리법을 따로 제정을 해가지고 주택법에서 분리했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을 좀 더 투명하고 안전하게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된 분쟁을 효과적으로 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동주택 관리 법령은 크게 한 5가지 정도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관리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줄여서 민간임대주택법이라고 하죠. 셋째, 공공주택특별법, 넷째,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줄여서 장기임대주택법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주택법 등이 있고요. 이 외에 민법,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관리법에서는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전반적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공동주택의 관리 방법, 입주자 대표회의 및 관리 규약, 관리비 및 회계 운영, 시설 관리 및 행위 허가, 하자 담보 책임 및 하자 분쟁 조정, 공동주택의 전문 관리, 공동주택 분쟁 조정 이런 것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둘째, 민간임대주택법이 있는데요. 이건 민간임대주택의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민간임대주택의 건설, 공급, 관리와 민간주택 임대사업자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셋째, 공공주택특별법에서는 공공주택의 원활한 건설과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넷째, 장기임대주택법이 있는데요. 장기 공공임대주택의 시설 개선을 통해 입주자의 주거환경 개선 및 주거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동주택은 크게 2가지로 구분을 해볼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소유권의 형태에 따라서 분양 공동주택 그리고 임대 공동주택으로 구분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분양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주로 공동주택관리법이 적용이 되고요.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주택법을 적용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반면에 임대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민간임대주택법 또는 공공주택특별법이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에 규정된 바에 따라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분양 공동주택하고 임대 공동주택 2가지로 나누어 가지고 관리 제도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먼저 분양 공동주택의 관리 제도는 의무 관리 대상 그리고 관련 조직, 관리 규약 이 3가지로 이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무 관리 대상과 관리 방법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면 의무 관리 대상 공동주택은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 150세대 이상의 아파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은데요. 크게 이제 4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도 살펴보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첫째,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둘째,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셋째, 150세대 이상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 방식의 공동주택, 넷째,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 즉 주상복합 아파트겠죠. 그래서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주상복합 아파트가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현재 분양주택의 공동주택 관리 방법은 의무관리 대상 같은 경우에 입주자 등이 자치관리하거나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하여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자치관리할 것을 정했다라고 하면 그때는 입주자 대표회의가 공동주택의 관리 사무소장을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로 선임하고요. 기술 인력 및 장비를 갖춘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위탁관리할 것을 정했다라고 하면 그때는 입주자 대표회의가 전자입찰 방식을 통해서 주택관리업자를 선정을 하고요. 입주자 대표회의와 주택관리업자가 당사자가 되어 이제 위탁 계약을 체결하고 관리 업무를 수행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또 예외적인 사항으로 이제 공동관리, 구분관리 2가지도 있었죠. 그래서 공동관리는 단지별로 입주자 등의 과반수의 서면 동의를 받아 인접한 공동주택 단지와 공동으로 관리할 수 있는 사항이고요. 구분관리는 구분관리 단위별 입주자 등의 과반수의 서면 동의를 받아서 500세대 이상의 단위로 나누어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관리 제도입니다. 분양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된 주요 조직을 보면은 입주자 대표회의, 그 다음에 하자 분쟁 조정위원회, 공동주택 관리 분쟁 조정위원회, 그리고 공동주택 관리 지원기구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입주자 대표회의가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을 대표해서 관리에 관한 주요 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자치의결기구입니다.
그래서 분양공동주택 관리의 가장 중요한 관리 기구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이고요. 입주자와 사용자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입주자 등이 입주자 대표회의를 구성하고 관리 규약을 제정해서 그리고 그 관리 규약에 따라 관리기구를 조직하여 관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자분쟁조정위원회는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가 원래 명칭입니다. 그래서 하자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등과 관련한 사무를 심사, 조정 및 관장하고 있고요. 국토교통부에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셋째,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가 있는데요. 자, 이것은 이제 그 하자담보책임이라든지 하자보수 요걸 제외하고 뭐 공동주택관리 분쟁이 발생했을 때 조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시 군구별로 지방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고요. 국토교통부에 또 중앙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된 여러 가지 분쟁이 재판으로 이어지기 전에 행정적인 차원에서 미리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된 공동주택 관리 컨설팅, 공동주택 관리 교육, 장기 수성계획 수립 지원, 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을 위해서 공동주택 관리 지원 기구가 있고요. 현재는 이제 중앙 공동주택 관리 지원센터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게 그 공동주택 같은 관리 규약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래서 관리 규약은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을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입주자 등이 정하는 자치 규약입니다. 그래서 그 공동체 내의 어떤 법률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공동주택 전체로서의 인적 요소 그리고 물적 설비를 규정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은데요. 근데 이런 관리 규약을 만드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도지사가 관리규약 준칙을 제시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규약 준칙은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을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하여 준거가 되는 그런 기준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 관리 법령의 이런 그 관리에 대한 주요 내용을 관리 규약에 포함시키도록 하고 있고요. 또 자체적으로 관리 규약을 개발하기 어려울 때 이 준칙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살펴본 게 그 임대 공동주택의 관리 제도였죠. 그래서 임대주택은 뭐 말 그대로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 매입 또는 임차하여 공급하는 주택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공급 주체에 따라 가지고 공공임대주택 그리고 민간임대주택 이 두 가지로 크게 구분을 해볼 수 있죠. 그리고 취득 유형에 따라 가지고 건설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이 두 가지로 또 구분을 해볼 수 있습니다. 먼저 이제 공공임대주택을 보면 2015년에 공공주택특별법을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공공임대주택의 관리를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주자의 주거환경 개선 및 주거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장기임대주택법에 또 규정을 하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임대주택 같은 경우에 2015년 12월에 시행된 민간임대주택법에서 주택임대관리업을 규정을 하고 있고요. 이 주택임대관리업은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 또는 준주택의 시설물을 유지, 보수, 임대료 징수, 임차인 관리 등의 임대관리를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위탁받아 관리하는 업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위탁받아 관리하는 업이긴 하지만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과 그리고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 두 가지로 구분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은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주택을 임차해가지고 자기 책임으로 전대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주택의 공실이라든지 임차료 체납이라든지 이런 위험을 주택임대관리회사가 떠맡는 그런 형태입니다. 근데 이에 비해서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은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임대관리를 대행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주택임대관리회사의 입장에서는 매월 실제 임대료에서 일정 비율의 관리 수수료를 수령하고 그러다 보니까 뭐 주택의 공실이라든지 임차료 체납의 위험을 조금은 덜을 수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우리나라의 주거용 부동산 관리 제도와 관련해 가지고 주택관리사라고 하는 자격 제도가 있고요. 그다음에 주택관리업이라고 하는 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봤는데요. 주택관리사 제도는 1987년에 도입을 했습니다. 거기서 이제 주택관리업제에 관한 규정을 신설을 했는데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분양 공동주택의 전문적 관리를 제도화했습니다.
1997년부터는 모든 공동주택에 주택관리사 보의 채용이 의무화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이제 공동주택 건설도 중요하지만 공동주택 관리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게 이제 많이 부각되었기 때문에 모든 공동주택의 주택관리사 보의 채용이 1997년부터 의무화되었습니다. 이런 주택관리사 보 자격시험은 그게 5가지, 뭐 1차, 2차 나뉘는데 그 시험 과목은 5가지입니다. 근데 대부분은 그 공동주택 시설관리 FM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리고 주택관리사보 자격을 취득한 다음에 3 내지 5년 실무 경력을 쌓으면 주택관리사의 자격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주택관리업 같으면 이제 등록 기준이 있었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을 하는데요. 이때 자본금 2억 원 이상, 기술 인력, 전기 분야 연료 사용기기 취급, 고압가스, 위험물 취급, 관련 기술자 각 1명 이상, 그리고 주택관리사 1명 이상, 그다음에 시설 장비 해가지고 양수기, 절연저항기, 사무실 등이 있어야지 이제 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본금 기준, 기술 인력 기준, 주택관리사 기준, 그리고 시설 장비 기준 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오늘은 이번 4주차에는 이제 비주거형 부동산 관리 제도하고 미국의 부동산 관리 제도에 대해서, 부동산 자산 관리 제도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면을 공유해서 2번째 강의안 띄워놓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31쪽에 우리나라의 비주거형 부동산 관리 제도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비주거형 부동산 관리 제도도 이제 연역을 가지고 있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나라의 비주거형 부동산 관리 제도는 단일화된 기본 법령을 두고 있지는 않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주거형 부동산 관리 제도 같으면은 굉장히 많은 그 기본 법령이 있고요. 그 중에 이제 단일화된 기본 법령을 두고 있지요. 공동주택관리법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근데 비주거형 부동산 관리제도 같으면은 그런 게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공동주택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공동주택관리법에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을 하고 있죠. 거의 대부분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분 소유된 건물, 그리고 상가 건물은 집합건물법에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집합건물법에 적용을 받는다. 이게 이제 비주거형 부동산 비주거형 부동산의 관리에 관한 그런 어떤 적용되는 법률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집합건물법, 뭐 플레임으로 하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입니다. 여기서는 집합건물 내에서의 공동생활을 합리적으로 규율하고 그리고 그 권리 관계를 간명하게 공시해가지고 법적인 안정성, 거래 편익을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1984년에 이제 제정이 되었고요. 1985년서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 집합건물법이 만들어진 뭐 어떤 연원을 갖다 이제 따져보면요. 1980년대 들어서 고층 아파트, 그리고 대규모 상가, 업무용 빌딩, 뭐 이런 그 집합 건물이 급속히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집합 건물의 적정한 유지, 그리고 관리의 필요성이 점점 더 커졌고요. 구분 소유자의 권리의 내용, 그리고 그 권리의 보장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집합 건물법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집합 건물법 같은 경우에는 비주거형 부동산뿐만 아니라 주거형 부동산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이제 적용이 된다. 그러니까 구분 소유가 되어 있으면 적용이 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죠. 근데 관리 측면에서 보면은 이제 가장 기본적이고 일반적인 그런 규정만을 두고 있을 뿐이고 사적 자치에 치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관리단을 구성해 가지고 관리단이 운영을 하게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고 있습니다. 2003년에는 구조 및 이용상 독립성이 있는 건물 부문만이 구분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도록 규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상가 건물에 대해 구분 소유권이 인정되는 구분 점포를 비로소 이제 이때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2003년 전까지는 구분 점포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었거든요. 근데 요 2003년에 집합건물법을 개정하면서 구분 점포까지도 규정을 하고 그 구분 점포의 어떤 그래도 이제 구분 점포에 관한 어떤 권리, 그리고 뭐 권리의 보장,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규정을 하게 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2012년에는 이제 관광산업의 경쟁력, 그리고 콘도 이용객들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서 휴양 콘도미니엄의 공용 부문 변경을 위한 결의 요건을 좀 완화하였습니다. 그리고 2020년에는 이제 대폭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뭐 관리인 선임 신고제도, 임시관리인 선임제도, 분양자의 최초 관리단 집회 소집 의무, 그리고 수선 적립금 규정 뭐 이런 것들 신설했고요. 그다음에 공용 부분 변경을 위한 의결 정족수를 좀 완화하는 등 대폭적인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회계감사 의무 규정을 신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집합 건물 관리에 좀 투명성을 제고를 했고요. 소규모 집합 건물의 이용 편의를 위해서 구분 점포의 바닥 면적 요건 1000평방미터였는데 이걸 삭제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비주거형 부동산 관리 관련 법령, 뭐 당연히 이제 집합건물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집합건물법에서는 건물에 대하여 구분 소유 관계가 성립하면 구분 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관리단을 의무적으로 구성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동주택 같으면 입주자 대표회의와 비슷한 그런 조직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관리단은 건물 및 그 대지 그리고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하는 걸 이제 살펴보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여기도 이제 마찬가지로 그 이제 뭐 구분 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된 그 관리단이 있고요. 그러면 또 그 자치 법규 뭐 그런 게 이제 존재해야 되겠죠. 그래서 규약이 존재해야 됩니다. 그래서 건물과 대지 그리고 부속시설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한 사항 중에서 집합건물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을 규약으로 이제 정할 수 있도록 해놨고요. 그 다음에 규약을 만들기가 쉽지 않으니까 이제 또 시도지사가 집합건물의 효율적이고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표준 규약을 만들어 가지고 보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 규약에는 구분 소유자의 권리와 의무, 그리고 규약의 설정, 변경, 폐지, 공동의 이익과 관련된 전유 부분의 사용, 뭐 이런 사항, 이런 그 14개 사항이 포함되도록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규약을 만들 수 있도록 이제 해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관리단 집회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단 집회는 관리단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회의를 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는 거겠죠. 그래서 구분 소유자가 공동의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자체 의결 기구이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공용 부분의 보전 및 변경 관리에 대하여 결정하고요. 집합 건물을 관리하는 권한 등을 가진 관리인을 선임 또는 해임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런 자체 의결 기구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관리단의 사무는 뭐 집합건물법 또는 이제 좀 전에 규약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 규약으로 관리인에게 위임한 사항 외에는 관리단 집회의 결의에 따라 수행하도록 이제 하고 있습니다. 구분 소유자가 10명 이상이다 라고 하면 그때는 관리단을 대표하고 관리단의 사무를 집행할 관리인을 관리단 집회의 결의로 선임하거나 해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유 부분이 50개 이상인 건물의 관리인으로 선임되면 선임 사실을 시장 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관리인 같은 경우에는 공용 부분의 보존 행위 그리고 공용 부분의 관리, 변기에 관한 관리단 집회 결의를 집행하는 행위, 그리고 관리단의 사무 집행을 위한 분담 금액과 비용을 구분 소유자에게 청구, 수령하고 관리하는 행위, 뭐 이런 그 행위들을 수행할 권한 그리고 의무를 가진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매년 1회 이상 구분 소유자에게 사무 보고를 관리인이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유 부분이 150개 이상이다라고 하면 그런 집합 건물의 관리인은 감사인의 회계 감사를 매년 1회 이상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이제 그 50개 이상, 150개 미만, 그러니까 그 전유 부분이 50개 이상, 150개 미만, 그러니까 구분 점포 또는 구분 소유자가 50개 이상, 50명 이상, 150명 미만이다라고 하면 그때는 관리인이 구분 소유자 5분의 1 이상이 연소하여 요구하는 경우에는 감사인의 회계 감사를 받도록 이제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관리위원회라는 걸 둘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규약으로 정하면 관리위원회를 둘 수가 있는데요. 관리위원회는 관리인의 사무 집행을 감독하는 그런 역할을 수행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관리위원회를 둔 경우에 관리인이 사무 집행을 하려면 관리위원회의 결의를 거쳐야 이제 하도록 하고 있고요. 뭐 그렇게 크지 않은 사항들 같으면 이제 규약으로 정해가지고 뭐 이거는 뭐 관리위원회 결의 없이도 관리인이 사무 집행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이제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관리위원회 위원은 구분 소유자 중에서 관리단 집회 결의에 의하여 선출하고
관리인은 위원이 될 수 없도록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거용 부동산하고 마찬가지로 뭐 시설물 안전법이라든지 전기사업법, 수도법 뭐 이런 그 여러 가지 법, 그 시설 관리와 관련된 법령에 적용을 받도록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노동법이라든지 국민연금법 그리고 기업회계 기준을 적용받고 있다.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그러면 비주거용 부동산 관리 관련 자격 제도는 어떤 것이 있나 한번 살펴볼 텐데요. 공동주택은 주택관리사 제도라고 하는 공인 자격 제도가 있습니다. 근데 비주거용 부동산 관리는 전문적인 공인 자격 제도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 이제 그 자격은 자격 제도는 뭐 국가 자격이 있고요. 그다음에 민간 자격 두 가지로 이제 구분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근데 국가 자격도 말 그대로 국가 자격하고 국가 기술 자격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민간 자격은 등록 민간 자격 그리고 공인 민간 자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전문적인 공인 자격 제도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국가 자격 제도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는 우리나라의 비주거용 부동산 관리가 1990년대 중반에 이르기까지 시설 관리, 아직까지도 시설 관리 수준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1997년에 IMF 구제금융 위기가 터지고요. 그때 많은 기업들이 이제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회사 소유 부동산을 매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외국에 대한 그 시장 개발, 외국 기업들에 대한 시장 개방이 많이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투자 기회에 좋다라고 판단을 해가지고 외국의 그 부동산 그 투자 회사들이 국내에 많이 진출을 했습니다. 국내에 진출하면서 이제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자산 관리를 좀 체계적으로 맡아서 할 수 있는 그 재산관리회사 PMC하고 함께 국내에 진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00년대 초반에 1990년대 후반 그리고 2000년대 초반 들어가지고 우리나라에 이제 그 리츠라든지 부동산 펀드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도입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리츠나 부동산 펀드가 도입되고 그다음에 활성화되고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자산 관리 회사가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리츠 같으면은 1999년 2001년에 이제 그 부동산 투자회사법 도입하면서 들어왔고요. 부동산 펀드 같으면은 1999년에 주택저당채권 유동화회사법 하고 이제 연결이 되어가지고 이제 도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부동산 자산관리회사 AMC가 좀 증가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외국에서 외국계 기업들이 많이 들어왔고요. 국내 토종 기업들도 이제 조금씩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규모 오피스 빌딩을 위시해가지고 비주거용 부동산 자산 관리의 수요가 점차 증가를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관련 전문가들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그 누가 전문가인지 뭐 사실은 뭐 자격제도를 통해 가지고 전문가를 이 사람이 전문가이다라고 이제 말을 해주는 경우가 많은데요. 근데 그런 제도라든지 그러니까 그런 자격제도, 자격증 뭐 이런 게 이제 없었기 때문에 미국의 부동산 관리 협회 IREM이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CPM이라고 하는 자격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CPM을 획득한 재산관리자들이 현장에서 이제 전문가로 많이 활동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고요. 그 다음에 현재 국내에는 그 부동산 투자회사법에 의해서 리츠의 영업 인가 후에 재산관리 그리고 자산관리 PM하고 AM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부동산 전문 인력 의무 채용 제도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 같은 경우에는 영업인가를 받을 때 3명 이상의 자산 운용 전문 인력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고요. 영업인가 후에 6개월 경과할 때까지 5명 이상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산운용 전문 인력은 위에 보시는 이 표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의 경우에는 해당 분야 5년 이상 종사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관련 분야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이면서 부동산 투자 운영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종사해야 되고요. 부동산 투자회사, 자산관리회사, 부동산 투자 자문회사 등에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그리고 부동산 자산의 투자 운영 업무를 수행하는 외국의 부동산 투자회사 등에서 5년 이상 근무하면서 부동산의 취득, 처분, 관리, 개발 또는 자문 등의 업무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그리고 투자 운용 인력, 뭐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5가지 분야가 있긴 한데요. 뭐 어떤 분야든지 간에 3명 이상의 자산 운용 전문 인력을 영업인가 받을 때 확보를 하고 있어야 되고, 영업인가 받고 6개월 경과할 때까지 5명 이상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자산 운용 전문 인력 같은 경우에는 뭐 부동산, 금융 관련 연구기관, 그리고 단체, 대학, 전문 교육기관에서 자산 운용에 대한 사전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전 교육의 주요 내용은 뭐 부동산 자산의 투자 운용, 부동산 관련 법률, 조세, 회계 등의 제도, 그리고 부동산 관련 증권의 발행, 유통 및 자본시장, 그리고 자산의 평가 및 분석 등을 이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법적으로 뭐 비주거형 부동산 관리에 있어서 뭐 어떤 특정한 부동산 자산 관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을 고용하도록 의무화하고는 있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리고 시설 관리도 이제 건축법 제35조에 건축물의 유지 관리, 정기 점검 및 수시 점검의 실시 뭐 이런 것들만 열거되어 있을 뿐 전문 자격 제도는 좀 언급되어 있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자산 중에 그래도 가장 규모가 크고 또 최근 들어가지고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이 비주거형 부동산 관리에 대한 공신력 있는 국가 자격 제도가 현재 존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좀 앞으로는 필요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보시면은 그 재단법인 한국산업교육원이 실시하는 공인 민간 자격 빌딩 경영 관리사가 존재합니다. 그렇긴 하지만 시장에서 보편적으로 활용되고 있지는 못하고요. 그다음에 뭐 집합관리사, 집합건물관리사, 매경 부동산 자산관리사 뭐 이런 그 등록 민간 자격도 있는데 좀 공신력이나 실효성 측면에서 좀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좀 자격증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크게 4가지 자격사 제도, 자격 제도를 갖다가 이제 열거를 해놨는데요. 빌딩 경영관리사 같은 우리나라에서 이제 공인 민간 자격입니다. 그리고 매경 부동산 자산관리사, 집합건물관리사는 이제 등록 민간 자격입니다. 그래서 등록 민간 자격은 등록만 하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등록 민간 자격 중에서 그래도 좀 공인을 국가로부터 공인을 받은 게 공인 민간 자격입니다. 그리고 이제 CPM이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등록되어 있거나 공인받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미국 IREM에서 운영하고 있는 CPM 이 자격증이 이제 많이 통용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잠깐 쉬었다 와가지고 미국의 부동산 자산 관리 제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